임신 8개월, 돈 한 푼 없이 한국에 버려졌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던 그날. 내 며느리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내가 가만 안 돼. 당신 딸이기 전에 이제 내 며느리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옥 같던 빈민가를 떠나 저는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외국인 며느리에서 피아니스트가 된 저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통장 잔고 영원,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영하 10도의 낯선 공항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돌아갈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요?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부모님요? 임신한 저를 내쫓았습니다. 전 빈민가 접시닫기였습니다. 희망. 그런 건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두려웠냐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을 구석이라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이메일 한 통뿐이었습니다. 23년을 브라질의 덥고 습한 판자촌에서 바퀴벌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요. 지금은 한국의 따뜻한 기와집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시는 한국인 어머니와 함께 기적 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옥 같던 제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놓은 한국 시어머니의 한마디, 그리고 한국의 기적 같은 정. 그 충격적인 반전이 지금 공개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외곽, 칠이 다 벗겨진 낡은 판자촌이 제 고향이었습니다. 23살이었던 저는 오전에는 식당 접시 닦기, 오후에는 섬유 공장 재봉사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지만 허리를 다쳐 누워 계셨고 어린 동생 셋은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제 손은 항상 기름때와 세제 도구로 부르터 있었습니다. 사실 제 손은 원래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 위해 태어났다고 돌아가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음감. 저는 한 번 들은 멜로디는 피아노로 그대로 쳐낼 수 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제 재능을 갉아먹었습니다. 피아노는커녕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모차르트가 무슨 소용이고 쇼팽이 무슨 밥을 먹여주나요? 저는 15살 때 피아노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가끔 퇴근길에 악기상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피아노를 보며 손가락을 허공에 두드리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지훈.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였습니다. 브라질의 낙후된 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ODA 프로젝트 팀의 일원이었죠. 제가 일하던 식당에 지훈 씨네 팀이 자주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양에서 온 친절한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식당 구석에 장식용으로 놔둔 조율도 안 된 낡은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다 빠져나간 브레이크 타임, 저는 홀린 듯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을 풀며 엘리제를 위하여를 쳤습니다. 엉망인 소리였지만 제 영혼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아름다워요. 소피아 씨 손은 재봉틀이 아니라 건반 위에 있어야 해요. 그의 서툰 포르투갈어 한마디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아무도 제 거친 손을 보고 아름답다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일하기 좋은 손이라고만 했죠. 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지훈 씨는 일이 끝나면 항상 저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상파울루의 밤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가면 자신만의 건축사무소를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는 게 꿈이라고 했죠. 저는 피아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슬픈 눈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다시 피아노 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돕고 싶어요. 그 말은 프러포즈보다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한국에 보고하러 갔다가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요. 결혼하자고요.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지옥 같은 빈민가 탈출,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다시 칠 수 있는 피아노.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9월 지훈 씨는 제 이마에 키스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 조금만 기다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들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같이 메일함을 열어보고 국제전화 카드를 사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처음엔 사고가 났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냥 가난한 외국 여자와의 하룻밤 불장난이었나? 내가 속은 건가? 공장 동료들은 혀를 찼습니다. 꺼봐, 외국 놈들 다 똑같아. 너버린 거야. 절망은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요? 생리가 멈췄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습니다. 선명한 두 줄. 임신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아버지가 알면 저를 죽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장 공장에서 쫓겨나면 우리 가족은 굶어야 합니다. 아이를 지워야 하나?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생명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 씨의 아이잖아요.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잖아요. 임신 6개월이 되자 배를 가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공장장 눈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훈 씨가 적어준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수십 통을 보냈지만 답이 없던 그 주소로요. 지훈 씨, 저 소피아예요.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6개월이에요. 제발, 제발 살려줘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이메일을 보내고 3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4일째 되던 날 답장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강지훈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자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읽었습니다. 소피아 양, 저는 강지훈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메일 계정을 뒤지다 이 글을 봤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사정이 있어 연락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 뱃속의 아이가 내 아들의 핏줄이라면 내가 책임집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비행기 표 보냅니다. 믿어도 될까? 인신매매는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지훈 씨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지겠다는 그 단호한 문장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아무도 저를 책임져 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도 정부도 회사도요. 저는 도망치듯 짐을 쌌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멀리 있는 다른 도시 공장에 취직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024년 1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추웠습니다. 얇은 코트 하나로 버티기엔 칼바람이 너무 매서웠습니다. 입국 게이트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중년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눈빛이 형형한 마치 장군 같은 기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파마 머리에 단정한 검은 코트. 그녀는 제 앞에 딱 멈춰 서더니 제 부른 배를 한참이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네. 네, 안녕하세요. 많이 춥지? 타라. 그녀는 제 낡은 캐리어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성큼성큼 앞장섰습니다. 박영자 여사님, 아니, 제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히터를 틀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녹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지나 한참을 달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양평이라고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마당이 넓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내려서 들어와. 밥부터 먹자. 집 안으로 들어서자 훈훈한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온돌이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만 살던 저에게 바닥이 따뜻하다는 건 충격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저를 아랫목에 앉히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검은 국을 내오셨습니다. 먹어라. 미역국이다. 한국에서는 애 가진 여자나 애 낳은 여자는 무조건 이걸 먹어야 해. 피를 맑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니까. 저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밥그릇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사님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툭 휴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밥 먹을 땐 우는 거 아니다. 뱃속 애가 체한다.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디 있나요? 여사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놈, 지금 멀리 있다. 아주 멀리. 돈 벌러 갔다. 돈이요? 그래. 너랑 결혼하겠다고 집 짓겠다고 설치더니 원양어선 탔다. 참치 잡는 배말이다. 한 번 나가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연락도 잘 안 터지는 곳이야. 가기 전에 나한테 신신당부했다. 혹시라도 너한테 연락 오면 꼭 챙겨달라고. 지가 연락 못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멍하니 여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그 험한 바다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것도 배를 타서였고요.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놈 올 때까지 내가 너 데리고 있을 거다. 딴 생각 말고 여기서 애 낳고 몸조리해. 내 직업이 30년 간호사였다. 산부인과 수간호사 출신이니까 웬만한 의사보다 내가 낫다. 알았냐?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서툰 한국어로 어머니라고 부르자 여사님은 흠칫 놀라시더니 고개를 획 돌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씻고 자라. 그날 밤 저는 뜨끈한 온돌방에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사님의 스파르타식 임산부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정말 군인 같았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아침 식사, 10시 산책, 오후 2시 낮잠, 저녁 식사, 태교 음악 감상. 모든 일과가 칼같이 지켜졌습니다. 처음엔 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저와 아이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여사님은 매일 제 다리를 주물러 주셨습니다. 퉁퉁 부은 발을 당신의 무릎에 올리고 거친 손으로 꾹꾹 눌러주실 때면 브라질에 있는 친엄마 생각이 나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애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으이구, 발이 왜 이렇게 차? 양말 좀 신고 다니라니까. 잔소리는 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여사님을 도우며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말도 꽤 빨리 늘었습니다. 여사님은 제가 한국어를 한마디씩 배울 때마다 머리는 좋네 하며 툭 던지듯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여사님을 따라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고 계셨고 한쪽 구석에는 먼지 쌓인 낡은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브라질을 떠나오고 처음 보는 피아노였습니다. 여사님이 할머니들과 수다를 떠는 사이 저는 슬그머니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 뚜껑을 열자 뽀얀 먼지가 날렸습니다. 소리가 날까? 조심스럽게 돌을 눌러봤습니다. 맑지는 않지만 분명한 피아노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쇼팽의 녹턴. 제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파울루의 공장에서 잊으려 애썼던 그 선율을요. 낡은 마을 회관의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자 시끌벅적하던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지훈 씨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제 뒤에는 여사님이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허락도 없이. 너 피아노 칠 줄 아냐? 네. 어릴 때 조금. 여사님은 제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친 제 손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셨습니다. 이 손으로 공장에서 일했다고? 네. 재주가 아깝다.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 여사님은 그 길로 마을 이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회관 피아노 우리 며느리가 좀 씁시다. 조율사 좀 불러줘요. 내 돈으로 할 테니까.
그날 저녁 밥상에는 평소보다 반찬이 2개나 더 올라왔습니다. 불고기와 잡채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예술하는 사람은 배가 든든해야 해. 여사님은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애 낳고 몸 좀 풀리면 제대로 다시 배워봐라.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정말요? 하지만 학비가. 돈 걱정은 내가 해. 지훈이 그놈이 벌어오는 돈도 있고 나도 연금 나온다. 내 재능 썩히는 거 내가 못 본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을 이 낯선 한국 땅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꾸게 해주신 겁니다. 여사님은 아이고 또 운다 또 울어. 밥에 콧물 들어간다. 하며 핀잔을 주셨지만 제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이었습니다. 제 배는 남산만 해졌고 여사님은 출산 가방을 미리 다 싸놓고 5분 대기조처럼 저를 감시했습니다. 소피야, 배 안 아프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말해. 괜찮아요,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어머니, 아파요. 제 비명에 여사님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당황할 법도 한데 전직 수간호사답게 침착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어? 심호흡해. 후후. 그래, 잘한다. 여사님은 능숙하게 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서도 여사님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마. 엄마가 옆에 있어. 지훈이 목까지 내가 다 할 거야. 힘주라고 할 때 힘 딱 줘. 알았지? 그 순간 여사님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든든한 전우였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딸이에요. 아주 건강한 공주님이네. 간호사의 말에 여사님이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장하다, 내 딸. 정말 장해. 고맙다. 그 내 딸이라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 이름은 미소라고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미소라는 뜻으로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기 침대, 모빌, 젖병 소독기. 여사님이 언제 다 준비하셨는지 아기용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미소를 키우며 전쟁 같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사님은 손녀 바보가 되셨습니다. 무뚝뚝하던 얼굴은 미소만 보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가 그렇게 좋아? 아이고 예뻐라. 저는 틈틈이 피아노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이 사주신 전자 피아노로 손을 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훈 씨만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소가 100일이 갓 지났을 무렵 평화롭던 우리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미소를 유모차에 태우고 재우고 있는데 대문이 쾅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험상궂은 표정의 외국인 남자.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브라질에 있어야 할 제 아버지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배은 망덕한 년. 아픈 애비를 버리고 여기 숨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아버지는 제 팔목을 우악스럽게 낚아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모차에서 자던 미소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의 악몽, 술에 취해 집안을 부수던 아버지의 폭력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돈 내놔. 한국 놈한테 시집 갔으면 돈 꽤나 챙겼을 거 아니야. 당장 짐 싸. 브라질로 가서 그 몸뚱이로 돈이나 벌어. 아버지의 포르투갈어 고함은 온 동네를 울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키기 위해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야. 방 안에 있던 여사님이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오셨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 여사님은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여사님은 아버지가 제 팔을 잡고 있는 걸 보자마자 빗자루로 아버지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나, 이거 안 나?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며느리한테 손을 대. 아버지는 난생 처음 당해보는 한국 아줌마의 매운맛에 당황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여사님을 밀치려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너 내 아들하고 며느리 괴롭히러 왔지? 썩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기세는 통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사님의 살기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그 사이 여사님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장님과 동네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영자 누님 괜찮으세요? 건장한 한국 남자들이 몰려오자 아버지는 그제야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 이웃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그 끈끈한 정이 저를 구해준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아버지는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아버지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낳아준 애비다. 돈 내놔. 하지만 여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강제 추방시킬 방법 없습니까? 내 며느리와 손녀를 위협하는 범죄자입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경찰서를 나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했다. 다시는 너희 앞에 못 나타나게 할 거야. 알고 보니 여사님은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올 때 쓴 비행기 표 날짜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표를 억지로 변경해 인천공항까지 사람을 붙여 보내버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사님이 아버지에게 전한 말은 통역사를 통해 이렇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그땐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 안 둔다. 돈? 꿈도 꾸지 마라. 소피아는 이제 강신의 사람이고 내 딸이다. 아버지가 떠나고 며칠 뒤 저는 몸살이 났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습니다. 여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는 제 머리맡을 지키며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셨습니다. 미안하다, 소피아. 내가 문단속을 잘했어야 했는데. 놀랐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여사님의 손을 얼굴에 비볐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낳아주었다고 다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가슴으로 품어주고 지켜주는 이분이 진짜 내 어머니라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던 10월,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지훈 씨가 탄 배가 부산항에 들어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여사님과 저는 미소를 데리고 한 걸음에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두에는 만선을 알리는 깃발을 단 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덥수룩한 수염. 멀리서도 지훈 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제가 소리치며 달려가자 지훈 씨가 짐을 내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부두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다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그리운 사람의 냄새. 미안해.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소피아. 아니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살아와줘서 고마워요. 지훈 씨는 제 뒤에 서 계신 여사님을 보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미소야?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미소를 안았습니다. 거친 베닐로 두꺼워진 손마디가 아기의 보드라운 볼에 닿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아빠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그날 우리는 부산의 한 횟집에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지훈 씨는 원양어선에서 번 돈을 여사님께 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빚 갚고 집 수리하세요. 그리고 남은 건 소피아 피아노 학원 차려주는데 쓸게요. 여사님은 돈 봉투를 다시 지훈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됐다. 빚은 내 연금으로 다 갚았다. 이 돈은 너희 새 출발하는 데 써라.
난 너희들 잘 사는 거면 족하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진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본래의 꿈이었던 건축사무소에 취직했고 성실함을 인정받아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사님과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부방으로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피아노 교실. 시골 마을의 외국인 선생님이라니 처음엔 다들 신기해만 하고 선뜻 아이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을 회관에서 연주 봉사를 하고 다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진심을 보이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브라질 선생님 실력이 보통이 아니래. 애들한테 한국말도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예의도 바르고. 수강생이 하나둘 늘더니 1년 뒤에는 옆 동네에서도 차를 타고 배우러 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양평에서 꽤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읍내에 번듯한 피아노 학원을 개원했고 수강생만 50명이 넘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 방송국에도 출연했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며느리, 피아니스트 소피아라는 제목으로요. 방송이 나간 후 학원으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힘내세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며느리입니다. 방송 보고 울었습니다. 꼭 한번 연주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달 저는 생애 가장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식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태극기를 받고 선서를 하는데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객석에서 지훈 씨가 미소를 목마 태우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여사님이 눈가를 훔치고 계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진을 찍는데 여사님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강소피아. 이제 진짜 내 딸이네. 어머니, 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 라디오에서 아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흥얼거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노랗게 익은 벼가 물결치는 황금 들판, 저 멀리 보이는 우리 집 기와 지붕. 이 아름다운 풍경이 이제 제 고향입니다. 브라질 빈민가에서 희망 없이 살던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여기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피아니스트 강소피아가 있을 뿐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그 차가운 이메일에 답장이 오지 않았다면, 여사님이 공항에 나오지 않으셨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 정 때문에 산다는 말, 이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위로와 무심한 듯 챙겨주는 이웃들의 정이 얼마나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지요. 오늘 저녁은 제가 솜씨를 좀 부려보려 합니다. 여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지훈 씨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재울 겁니다. 그리고 미소와 함께 피아노를 칠 겁니다.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에 퍼지겠지요.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혼자라고 느껴지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연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기적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문을 두드린답니다. 저처럼 말이죠. 한국이라는 따뜻한 나라에서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람들은 미쳤다고 해요. 이 때문에 비례교회 땅 냄새를 선택했으니까요. 네, 도대체 검이 이게 뭐냐? 그 화를 영상올리고 고작 이런 곳에서 살려고 도망친 게냐? 이건 믿을 수가 없구나. 정말 원족한 맛이야.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퇴비 냄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닭 울음소리, 그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된 노동. 프랑스 보르도, 그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라 불리는 생테밀리옹의 대저택에서
태어난 제가 지금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300년 된 샤토의 샹들리에 대신 비닐하우스의 뜨거운 열기를 선택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샤넬 넘버 5 향수 대신 땀 냄새와 흙내를 뒤집어 쓴 채 하루를 보내는 삶.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병에 500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그랑크리. 와인을 마실 때보다 시어머니가 바칠 도중 타주신 종이컵 속 믹스커피 한 잔이 제 영혼을 더 깊이 위로했다는 사실을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완벽한 인형으로 살아야 했던 지난 26년,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의 배과수원 집 며느리가 되어 비로소 사람으로 숨쉬게 된 1년. 빚더미에 앉은 시댁을 일으키기 위해 제 혀끝에 담긴 특별한 재능을 깨운 이야기. 그리고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저주를 퍼붓던 프랑스 부모님이 이 낡은 시골집 마당에 들어서던 그 충격적인 날의 기억까지.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 한국 이름은 김마리입니다. 지금 저는 전라남도 나주의 한배과수원에서 남편 민준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끝도 없이 펼쳐진 하얀 백꽃 터널이 보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달콤한 꽃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이곳이 저의 진짜 집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삶은 지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도 손꼽히는 와이너리 가문인 샤토 뒤부아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문은 5대째 최고급 와인을 생산해왔고 아버지는 와인업계에서 철의 미각이라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성에 가까웠던 저택에는 관리인만 10명이 넘었고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문의 후계자로 키워졌습니다. 장난감 대신 포도 품종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고 동화책 대신 토양의 산성도를 분석하는 논문을 읽어야 했죠. 마리, 이 와인에서 느껴지는 세 번째 향이 뭐지? 블랙커런트와 약간의 젖은 가죽 향이에요. 틀렸다. 오크통의 훈연향을 놓쳤어. 다시 집중해. 넌 뒤부아 가문의 이름을 짊어질 사람이야. 아버지는 엄격함을 넘어 냉혹한 분이셨습니다. 식사 시간조차 저에게는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천재적인 미각과 후각을 물려주셨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제 혀는 0.1%의 산도 차이를 감지할 만큼 예민했지만 그 예민함 때문에 저는 세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도 제게는 그저 분석해야 할 데이터 덩어리에 불과했죠. 맛있다, 행복하다는 감정 대신 짜다, 시다,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비평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늘 허리를 펴라, 품위를 지켜라,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라고 주문하셨죠. 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해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유리병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보르도의 그 아름다운 포도밭이 제게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건 2년 전 파리에서 열린 세계 식품 박람회 때였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참석한 저는 수백 개의 부스를 돌며 의미 없는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치즈, 값비싼 트러플, 명품 와인들이 즐비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려 잠시 인적 드문 구석 통로로 피신했을 때였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의 나주에서 온 꿀배입니다. 설탕 없이도 꿀처럼 달아요. 서툰 불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한 동양인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의 부스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세련된 팜플렛도 없이 그저 까가놓은 배 몇 조각과 배즙 파우치가 전부였죠.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쳤지만 저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다해 웃어 보이며 자신의 배를 권하는 그 눈빛에는 제가 보르도의 상류층 사교계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진짜 맛있는데. 그가 투박한 손으로 건넨 배 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입에 넣고 씹는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인위적인 가공의 맛이 전혀 없는 태양과 바람과 흙이 만들어낸 순수한 단맛.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이 마치 메말라 있던 제 영혼을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자 남자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입에 안 맞으세요? 아, 이게 한국 배라서 서양 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혀끝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 같아요. 제 진심 어린 감탄에 남자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의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의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풍으로 농사를 망친 적도 있고 헐값에 팔리는 배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지만 자신이 키운 배를 먹고 웃는 사람들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죠. 저는 배나무가 자식 같아요. 봄에 꽃 솎아주고 여름에 봉지 씌워주고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하루도 눈을 뗄 수가 없거든요. 농사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땀 흘린 만큼 돌려주니까요.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이 만들어낸 결실에 대한 자부심은 제가 본 그 어떤 귀족보다도 고귀해 보였습니다. 와인을 비즈니스와 권력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아버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후 민준 씨가 프랑스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생강변을 걷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싸구려 크레페를 먹었습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보다 민준 씨와 길거리에 앉아 나눠 먹은 3유로짜리 크레페가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음식에서 맛이 아닌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의 확신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나는 다시 그 차가운 성 안에 갇혀 죽어갈 것이라고. 민준 씨가 떠나고 3개월 뒤 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민준 씨와 결혼하겠다고 말이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제정신이냐? 이름도 모르는 동양의 시골 촌 구석 농부한테 시집을 가? 뒤부와 가문의 딸이?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터질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할 듯 쓰러지셨죠. 아버지는 저를 방에 가두고 모든 통신 수단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며 버텼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문이 열렸을 때 아버지는 저를 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가거라. 대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유산은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며 다시는 뒤부하라는 성을 쓰지도 마라. 내가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키워주신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명품 가방도 보석도 모두 두고 나왔습니다. 오직 제가 입은 옷과 작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민준 씨가 선물로 주고 간 말린 배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나주.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8월의 한국 날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습도와 찌는 듯한 더위, 윙윙거리는 모깃달. 그리고 민준 씨의 집은 제가 살던 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낡은 시골집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밤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시댁의 형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안심시키려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와서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작년에 불어닥친 대형 태풍으로 배나무의 절반이 쓰러졌고 그 피해를 복구하느라 무리하게 쓴 대출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가 멀다고 걸려왔고 창고에는 팔지 못한 하품 배들이 쌓여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아가씨가 이 누추한 곳을 어찌 산다냐. 처음 시어머니를 뵙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억센 사투리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 굵은 마디의 손. 옥자 여사님이라 불리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목소리 크기로 유명한 여장부셨습니다. 처음엔 그 큰 목소리에 겁을 먹기도 했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투박함 속에 얼마나 깊은 정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 거친 손으로 제 고운 손을 잡으시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모와 연을 끊고 왔다는 제 말에 등짝을 때리시며 혼내시다가도 금세 저를 껴안고 미안하다, 고맙다를 반복하셨습니다. 야야,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밥은 안 굶긴다. 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 내 아들 좋다고 그 먼 나라에서 왔는데 고생시키면 내가 천벌을 받지.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민준 씨와 시부모님의 한숨 소리를 문 너머로 들으며 방 안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부터 몸빼 바지를 입고 과수원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해보는 농사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잡초를 뽑다 보면 현기증이 나서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벌레라면 질색하던 제가 지렁이를 맨손으로 잡아야 했고 무거운 비료 포대를 나르다 손톱이 깨지기도 일쑤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육체노동.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밭고랑 사이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시 돌아가야 하나? 하는 나약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가족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저 멀리서 시어머니가 머리에 새참을 이고 오십니다. 마리아, 새참 먹고 해라. 오늘은 시원한 냉국수 말아왔다. 밭두렁에 털썩 주저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마시는 얼음 동동 띄운 냉국수. 그리고 시어머니가 종이컵에 타주시는 믹스커피의 달달함. 힘들제? 우리 며느리 욕본다. 이거 마시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날겨.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신기하게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보르도 와인 한 잔이 주지 못했던 위로가 그 믹스커피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밤마다 퉁퉁 부은 제 다리를 주물러주며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미안해. 내가 널 공주님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손이 이게 뭐야? 아니야, 민준. 나 이 손이 더 좋아. 이건 우리 미래를 만드는 손이잖아.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죠. 그해 배 농사는 풍년이었지만 가격 폭락으로 인해 배를 시장에 내다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창고에는 수톤의 배가 쌓여만 갔고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며 담배를 태우셨습니다. 이걸 다 갈아엎어야 하나? 1년을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인데. 시어머니는 썩어가는 배가 아까워 배즙을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큰 가마솥에 배와 도라지, 생강을 넣고 하루 종일 고아내는 전통 방식이었죠. 저는 옆에서 불을 떼며 도라지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솥에서 나는 냄새가 묘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솥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끓고 있는 배즙의 향기 속에서 미세한 쓴맛과 텁텁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도라지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강을 지금 넣으면 배의 단맛을 가려버려요. 배의 산미가 열 때문에 죽어서 전체적으로 멍청한 맛이 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멍청한 맛? 그게 뭔 소리요? 저는 순간 잊고 있었던 제 재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훈련받았던 그 예민한 미각과 후각. 그것은 와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식재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 그것은 제 몸속에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이 배즙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저는 그날부터 창고를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보르도 와이너리에서 배웠던 발효 기술과 블렌딩 기법을 배즙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하여 배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도라지의 쓴맛을 잡기 위해 찌고 말리는 과정을 3번 반복하는 구중구포 방식을 응용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와인을 숙성시킬 때 쓰는 오크통 원리를 이용해 항아리의 숨구멍을 조절했습니다. 일주일의 밤샘 연구 끝에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컵을 건넸습니다. 진한 갈색의 배즙. 어디 한번 먹어보자. 시어머니가 한 모금 들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꿀꺽. 목 넘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웜에. 이게 뭐요? 설탕 넣었냐? 아니요, 설탕은 한 톨도 안 넣었어요. 근데 어찌 이리 깊은 맛이 난다냐? 쓰지도 않고 달짝지근하면서도 끝맛이 깔끔한 것이. 이건 약이네, 약이야. 민준 씨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이야, 이거 대박이야. 지금까지 먹어본 배즙이랑 차원이 달라. 향부터가 고급스러워. 제 혀끝의 감각이 한국의 흙에서 자란 배와 만나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 배즙을 상품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마리의 정원. 프랑스 와인병처럼 고급스러운 유리병에 담아 패키지를 디자인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장터에서 소소하게 팔기 시작했는데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 냄새 때문에 배즙 못 먹는 아이들도 이건 서로 먹으려고 난리다. 목감기가 뚝 떨어졌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하루에 2번씩 트럭을 몰고 와야 할 정도였죠.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 배는 순식간에 동이 났고 오히려 이웃 농가의 배까지 사들여야 했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 대신 주문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서양에서 온 복덩이가 집안을 살렸네.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밭일이 서툰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식사하셨어라 하며 구수한 사투리로 인사를 건네고 김장철에는 100포기 배추를 척척 절이는 나주댁이 되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번 돈으로 가족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는 저녁. 식탁이 샹들리에 밑에 정찬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보았고 결과는 2줄이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민준.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그 소식을 들은 날 시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동네방네 자랑하러 다니셨고 시어머니는 당장 산모에게 좋은 보약을 지어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가족, 성공한 사업, 그리고 찾아온 새 생명까지. 하지만 행복의 절정에서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할 때면 어머니가 어린 시절 아플 때 끓여주시던 맑은 수프가 떠올랐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멸치를 다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시골길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누구지? 거래처 사람인가? 차 문이 열리고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멸치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신사와 우아한 트렌치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 꿈에서도 그리워했고 꿈에서도 두려워했던 그 얼굴.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두 분은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당에 어색하게 서서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늙고 야윈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휘청거리는 어머니. 무엇보다 그들의 시선이 꽂힌 곳은 앞치마 위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제 배였습니다. 정적.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무거운 정적이 마당을 짓눌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빨랫줄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밭에서 돌아오던 시어머니가 이 낯선 풍경을 목격하고는 쟁기를 든 채 달려오셨습니다.
누구요? 누군디 남의 집 마당에.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와 그 두 사람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깨달은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가운 표정의 아버지와 눈물범벅이 된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 선만삭의 딸.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리, 너 꼴이 이게 뭐냐? 그 목소리는 1년 전 저를 내쫓던 그날처럼 차가웠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에 젖어 있었을까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저는 1년 전 저택의 육중한 문이 닫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 얼어붙었습니다. 꼴이 이게 뭐냐는 말. 그것은 비난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의 망가진 손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을까요? 대답을 찾지 못해 입술만 달싹이는 사이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우리 며느리 꼴이 뭐 어때서?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귀한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는 낯선 외국인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쟁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소리치셨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아버지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부모님이세요.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쟁기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메, 사돈어른? 순식간에 마당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적대감은 당혹감으로 그리고 곧이어 한국 시골 특유의 분주한 환대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먼 길 오셨는데 내가 결례를 범했네. 어서 들어오시오 어서.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부모님의 손을 잡아 끌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님은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철칙은 만국 공통어처럼 통했습니다. 아버지는 쭈뼛거리며 신발을 벗고 좁은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평생 최고급 카펫만 밟아온 명품 구두가 낡은 장판 위에 놓이는 모습이 묘한 이질감을 자아냈습니다. 방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마리, 오, 내 딸 마리. 어머니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제 부른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거칠어진 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니? 손이 다 망가졌어.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진짜로 행복해요.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벽지에 핀 곰팡이 자국, 낡은 선풍기, 그리고 한쪽에 쌓여있는 배 상자들. 아버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초라한 현실을 비웃고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칠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때 밭에서 급히 달려온 남편 민준 씨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모습이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서툰 영어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민준 씨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 민준 씨의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시어머니의 밥상이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안 했소. 일단 뭐라도 드시고 얘기합시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뚝딱뚝딱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메뉴는 귀한 손님 올 때만 잡는다는 씨암탉 백숙과 막 수확한 배를 넣어 버무린 겉절이, 그리고 숯불에 구운 언양식 불고기였습니다. 좁은 상이 부러질 듯 차려진 한국의 밥상. 아버지는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주저하셨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대신 놓인 쇠젓가락을 어색하게 집어들었죠. 드셔보세요. 아버지, 이거 민준 씨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거예요. 제가 불고기 한 점을 아버지 밥그릇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고기를 입에 넣으셨습니다. 오물오물. 씹을수록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숯불 향과 고기의 육즙, 그리고 배즙 양념의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진 맛. 평생 미슐랭 요리만 드셨던 아버지의 철의 미각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제가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에서 마리의 정원 배즙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는 유리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라벨과 병의 디자인을 보더니 눈썹을 꿈틀하셨습니다. 뚜껑을 따고 향을 먼저 맡으시더군요. 와인을 감별할 때 나오는 그 버릇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배즙을 한 모금 천천히 들이키셨습니다. 혀 위에서 굴리며 맛을 음미하는 그 10초가 저에게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잔을 내려놓은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블렌딩이 훌륭하구나. 네. 단맛과 산미의 균형이 완벽해. 그리고 끝에 느껴지는 이 스모키한 향. 구중구포 방식을 썼느냐? 아, 알아보시겠어요? 내가 널 헛키우진 않았구나. 보르도 최고의 소믈리에들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야. 이걸 내가 직접 개발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버리고 떠난 딸이 그곳에서 배운 재능을 썩히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꽃 피웠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 여기서 그냥 농사만 짓는 거 아니에요. 제 이름건 브랜드도 만들었고 주문도 밀려 있어요. 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이셨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불행할 줄 알았다. 흙구덩이에서 고생만 하다가 후회할 줄 알았어. 그래서 널 벌주려고 일부러 연락도 안 했고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굳은 살 박인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이 손이 보석 반지를 꼈던 손보다 훨씬 더 아름답구나. 내 딸 말이 장하다. 정말 장해. 그 한마디에 1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민준 씨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좁은 시골집 방 안이 눈물과 화해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두 집안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프랑스 어머니는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며 서로 사돈, 마담이라 부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가져온 가방에서 아기 옷과 신발을 한가득 꺼내 놓으셨고 시어머니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옷가락지를 꺼내 며느리 고생시킨 사죄의 뜻이라며 어머니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매 한 가지 아니겠소. 시어머니의 말에 프랑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첫눈이 내리던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주 병원 분만실 앞 한국 할머니와 프랑스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초조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봉주르 아가야. 할아버지란다. 아기를 처음 안아든 아버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의 미각이라 불리던 냉철한 사업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손녀 바보가 된 할아버지만 있을 뿐이었죠. 아기의 이름은 두 나라의 뜻을 담아 보배라고 지었습니다. 보르도의 보와 한국배의 배, 그리고 보석 같은 아이라는 뜻을 담아서요. 지금 저는 여전히 배밭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마리의 정원은 한국을 넘어 유럽으로 수출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유통망을 뚫어주신 덕분에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고급 백화점 식품관에 제 배즙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잔에 배즙을 따라 마시며 동양의 신비로운 넥타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가끔 웃음이 나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한국행을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여전히 샹들리에 밑에서 공허한 와인 잔을 기울이며 맛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겠죠. 진정한 럭셔리란 값비싼 드레스나 명품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땀 흘린 뒤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그리고 내 재능으로 누군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보람.
그게 진짜 명품 인생이라는 걸 저는 한국의 흙바닥에서 배웠습니다. 저기 창밖으로 민준 씨가 보배를 목마 태우고 걸어오네요. 뒤에는 시어머니가 새참을 이고 따라오시고요. 이번 주말에는 프랑스 부모님이 또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친구분들까지 다 데리고 오셔서 배나무 분양을 받겠다고 난리시라네요.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또 한 번 시끌벅적해질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혹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부모님의 반대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진짜 원하는 것을 포기하려 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세요. 그곳에 진정한 당신의 맛과 향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을 드립니다.